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 뇌관이 터졌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갈등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컷오프를 재고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고, 현재 시민들과의 만남, 포스터도 이제 붙여놨었는데, 왕십리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하는 그런 만남을 또 갖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0 의원도 이제 탈당을 했고요. 또 공천 갈등의 핵심이었던 만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가 파장이 이제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느 선까지 번질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명의 민주당으로 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재편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인지, 어쨌든 임종석 컷오프의 의미, 향후 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싼 전개 방향, 총선에 미칠 영향 등등을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한 게 상징적인 거였던 건데요. 네.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을 세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친문, 친명, 호남.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정당 지지율 하면 30% 내외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이 세 그룹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2030 여성이 추가되고 수도권 50대 화이트 칼라가 추가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지난 대선 정도의 지지율이고, 거기에 이제 2030 남성이 추가되면 그게 일종의 촛불 때 있던 지지율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당의 공천 갈등이라는 건 당 지지층을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 지지층을 두 갈래 세 갈래로 익혀가지고, 원래는 요거를 종잣돈 삼아가지고 중도 확장을 해야지 선거에서 이렇게 이길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네. 양쪽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그런데 중도 확장은 1도 안 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낙동강벨트나 한강벨트 공략할 때 지금 당 지도부는 친문을 공략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을 지지층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어떤 당의 분란이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는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계속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에서 임종석은 좀 공천을 해라.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명문정당이 유지된다. 명문정당이라는 워디가 어떤 친명과 친문을 상징하는 이제 줄임말인데, 명문정당. 이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홍영표 의원께서 명문정당이 아닌 멸문정당이 됐다라는 표현이 되게 상징적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오히려 공천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해서 하는지 이해가 가다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매우 큰 어떤 오판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갈등은 필연이고 탈당은 자유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로 끝나게 되는 것인지,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 측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결론 지을 것인지, 또 임종석 전 실장의 선택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련해서 좀 들어볼까요? 이미 최고위 의결로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그 지역의 후보로 지금 결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고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언행을 보면 자기는 자기 뜻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 정치권에서 오래 단련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는데,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네. 이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인생 궤적을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장으로 해갖고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치의 맥을 잘 못 잡은 데다가 이제는 본인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해찬 전 대표의 그 한마디가 신의 한 수였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성격의 일면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쓴소리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나서서 저는 친명이에요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컷오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출마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묶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지역구가 네. 과거에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친박연대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사람들이 대충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에서 떨어져서 연대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또 박근혜라는 그 정치인의 한마디가 네. 대중을 설득하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요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호남이고 또 충청도고 또 수도권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의 경우의 수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제 왕십리에서 네. 인사를 하는 임종석 전 실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구심점으로서 가장 포텐셜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임종석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친문의 거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명문 정당을 얘기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을 포함 3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임종석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걸 다 그냥 싸그리 무시한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과거의 친문 지지자들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호남인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도 사실 처음 우리가 보는 일이라 네. 이것에 대해서 40일 남은 총선의 결과까지 예단하기에는 네. 40일이 아주 넘쳐나지도 않지만 부족한 일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 민주당에서 그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 시킨 그 의미, 이유. 그 상대 후보가 지금 윤희숙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흔히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이제 관측하고 있는 향후 이제 그 올해 그 이제 대표 네. 이제 새로 선임하는 그런 이제 그 전당대회 포함해서 네. 라이벌로 부상하는 것을 싹을 자르기 위한 것인지 뭐 어떻게 보시는지 포함해서 만약에 이제 지금 뭐 그 왕십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이대로 또 전략공천이 뭐 그냥 굳어질 그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의 향후 거취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전략 공천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99.99%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번복은 안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있기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마침 이제 임종석 의원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었던 사람인데요. 지금 이제 다른 지역구에 살고 있지만 네. 성동구 2000년 총선부터 이제 배지를 달았어요. 임종석 전 의원이. 네. 그래서 임종석, 그다음에 한번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했는데 현재 구청장이 정원오 구청장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홍익표 의원, 구청장은 정원호인데 한 분은 친구가 한 분은 정원호 청장은 임종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지역을 관리하던. 네. 그래서 지금 전현희 그 전 국민권익위원회를 내보내는 거는 홍익표, 임종석, 정원호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천시킨 거야. 그러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날리고, 네. 그러니까 뭐 이길지 질지야 가봐야 알겠지만 윤희숙 그 전 의원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날리고 상대적으로 지역과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을 거기다 내보낸 거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거판을 좀 읽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나마 그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한 판국을 약간 마치 버리는 카드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이라는 당이 역대 이제 항상 대통령을 배출한 게 중요한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을 최근에 이제 배출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당은 이 당의 더 주류는 친문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전히 이제 한 축으로는 과거에 이제 동교동계가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임종석 저는 이제 전 비서실장이 홍영표 의원도 좀 비슷한데 실제로 탈당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네. 그리고 탈당할 가능성이 낮은 거는 이 당의 원래 주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에선 다자구도로 가가지고는 거의 선거에서 이기는 건 거의 뭐
어마어마한 대선 후보급이 아니면 쉽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반발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그게 탈당으로까지 그렇죠. 줄탈당으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반발을 하고 네. 4월 10일 날 네. 지금 이제 뭐랄까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일반적 전망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정당이라는 조직과 사회운동이라는 조직은 완전히 다른 조직인데 네. 저는 정당의 매력 중에 하나는 KPI가 분명한 조직이라 생각을 해요. 핵심 성과 지표가 분명한 조직이거든요. 네.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윤이라든가 영업 매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다수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에서 뭔가 엄청나게 성과가 안 좋을 경우 네. 일단 지지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은 뭐 개딸이 됐건 아니면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이 됐건 뭐가 됐건 있다 하더라도 네. 선거 결과 딱 나오는 순간 이 없던 화도 막 생기면서 당신 뭐 한 거야? 라는 등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친문 진영이 4월 10일 이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모색이 결정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지금 이제 화가 나니까 이런저런 말은 내뱉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화가 나는 만큼을 액션을 했을 경우에 얻는 실익이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서른 의원 얘기한 것처럼 총선 이후에는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의 선택과 이제 행동보다는 4월 10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되 이후에 실제로 액션할 건 많지 않다.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서른 의원이 이제 탈당을 선언했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연락 중이다라고 밝혔고 홍영표 의원은 또 이제 탈당을 시사하는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최대 10명의 현역 의원이 탈당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영순 의원도 옷을 이제 갈아입었고요. 줄탈당이 어떻게 뭐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소수가 있을 것이고 네. 아예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제3자가 어부지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왜냐하면 표가 네. 갈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훗날을 도모하는 그런 일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탈당을 생각했으면 재고해달라라는 그러한 그 어필을 안 했겠죠. 그리고 오늘 왕십리에서 저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는 네. 본인이 과거의 어떤 학생 운동의 경험과 뭐 여러 가지를 반추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지금 구사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네. 여기서 당이 결정해주는 또 다른 지역구로 재배치돼서 간다? 그거 너무 구차하고 임종석이라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아요.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 소장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내부 투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배지는 못 달아도 네. 4개월 후에 전당대회를 했을 때 네. 본인이 당대표로 뛰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번 선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중도 무당층이 민주당을 뽑아주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친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호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도모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좀 더 민주당답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사명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만류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지금 친문이었지만 지금은 친명이에요 하는 사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친문이었다가 친명인 사람들은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힘이 빠지면은 또 다른 누군가의 친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네. 든다면은 친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뭐 자만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는데 본인이 지금 자기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임종석 전 실장이 우리가 주인인데 어딜 나가냐 이런 이제 뭐 발언을 했다고 이제 전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발언 저희의 이번 행보의 끝이 좀 어디로 규착이 될 것인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공천 상황이 요새 하도 굉장히 뭐 그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들어봤고요.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TK, PK를 포함한 24개 지역구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지역구 또 인물이 김기현 전 대표. 경선 결과가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경선 통과를 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통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기에는 험지에는 신인, 또 중장년 남성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둘러싸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공천에 대한 평가, 최병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박맹우 지금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후보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김기현 씨도 예전에 울산시장을 하셨고 그 두 분 다 센 분이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김기현 전 대표가 이겼던 경우에 해당하고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재밌는 게 국민의힘이 오른 수치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살짝 올랐다 그럴까요? 한 뭐 1, 2, 3, 4 정도 오르는데 민주당이 7, 8, 9가 막 팍팍 빠지는, 물론 조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득점, 본전, 실점으로 표현하면 국민의힘은 본전에 가까운 득점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2월 내내 그 우리 임혁백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게 2월 5일이에요. 설날이 2월 10일이었고 이제 그날이 2월 5일이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한 달 내내 서로 지지고 볶고하는 것만, 지금 내부 갈등 얘기만 뉴스가 완전히 도배를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뭔가 박수 받을 만한 뉴스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큰 틀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반사 효과. 가만히 그냥 본전치기 비슷한 것만 하고 있으면 네. 민주당 지지율이 알아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치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몇 명 바뀌긴 했지만 뭐 한 3명 정도의 현역이 날아가고 거의 나머지는 다 현역 불패인데, 네. 저는 이거의 가장 큰 효과는 이준석 효과였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한우고기 같은 걸 좀 선물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분당을 하면서 개혁신당을 만들면서 계속 이제 허은하 최고라든가 등등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도 10명 이상이 합류할 예정이고 뭐 이른바 영남 중진들이 포함돼 있다. 이삭줍기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쪽 분들을 만나보면 그거에 대한 얘기되고 있는 분이 아무개 있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무게감 있는 분들, 뭐 심지어 뭐 주호영, 김무성 뭐 등등 이런 네. 분들도 얘기될 정도였었기 때문에 이제 뭐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영남 중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 개혁신당으로의 합류를 저지하는 거 역점을 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잡음, 이탈 방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현역분들한테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 네.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거기에 좀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이준석 대표에게 한우고기를 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공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한우고기는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가장 극적으로 도와준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예요. 요번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에서 임종석 실장을 타겟으로 삼았지만 그건 잘못된 타겟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총선은 미리 속단하기는 이를지 모르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장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럼 언제 떴느냐? 매우 역설적이지만 유난 갈등으로 떴어요. 사실은 그때 뭔가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촉발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표가 그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상승 작용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물갈이 될 대상이 저는 김기현 전 대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 이 김기현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지금 중장년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공천 과정을 지금 밟고 있지만 정말 산무 공천이에요. 우선 군말이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도 네. 공천을 못 받은 사람도 그다음에 감동 없고 신인 없고 그리고 이제 신인 중에 오늘 경선에서 승리한
구자룡 같은 이제 그 변호사도 있지만 네. 젊은 사람들인데 왠지 젊은 결기나 쓴소리를 하고 반골 기질이 있는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권력의 가장 앞에 서서 권력을 옹이하고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중심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요. 네. 이 전체 과정에서 그럼 왜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안정권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느냐.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도 그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쌍특검 표결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쌍특검 네.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일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전적으로 갔는데 오늘 그 쌍특검 재표결의 날짜는 또 연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이 정치가 뭐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것까지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지금 쌍특검을 연기한 거는 민주당이 철저히 그 쌍특검을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으로 지금 그걸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윤재호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내일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해 왔다고 이제 밝혔는데 민주당이 왜 그동안 미뤄왔던 쌍특검 표결 29일에 하겠다고 이제 계속 일관되게 밝혀왔었는데 뭐 내일 안 하겠다고 한 그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선거제 결정 방식을 계속 연기했어요. 뭐 연동형을 하냐 병립형을 하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뭐였었냐면 당내에서 이제 연동형을 지지하는 사람과 병립형을 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비슷한 비중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내부 균열적 이슈이기 때문에 그 균열적 이슈가 왜냐하면 이제 뭐 쌍특검이라든가 대외적인 전선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연기에 따른 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반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내 분란이 약간 속된 말로 정말 약간 아사리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뭔가 표결을 했을 때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나오거나 뭔가 좋은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이 어떤 시끄러운 상황을 좀 연기하자라는 좀 약간 임시 방편책에 가까운 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쌍특검 표결에 대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단속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 상황이 민주당 공천 요 작업 상황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민주당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 우려 때문에 네. 바로 이게 미뤄진 게 아니냐, 미룬 게 아니냐 뭐 그런 해석인가요? 네, 그 심지어는 그런 해석을 하는 평론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무기명으로 하니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검이 이 사회의 어떤 그 정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가 잣대가 아니고 자기들의 그러한 계산이라든지 또는 개인적 공천과 관련된 이해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평론하는 사람들도 참 심정적으로는 착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 국민의힘의 영남과 강남에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쌍특검 표결이 만약에 4월 1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친윤 윤핵관 공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슈는 시간 관계상 두 분께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아니면 네. 한 분이 뭐 하시겠습니까? 짧게 들어볼까요? 예. 저는 좀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좀 보면은 윤핵관 공천을 전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역 교체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네. 뭔가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또 너무 개혁을 뭐 다 이렇게 개혁할 생각은 전혀 없냐라는 네. 질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까지를 의식한다 그러면 약간의 개혁 공천 가능성도 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혁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예, 정 의원님. 개혁 공천을 해야 되죠. 여기 단 한 명이라도 네. 윤핵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검사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순간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마치도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했던 공천이 한순간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정치 어제도 제가 이 코너 다른 코너에서 정치 생물이다는 말을 했는데 또다시 29일 이후에 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가 그 논의하고 있는 그 이슈들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아무튼 4월 10일 총선까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